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이 중국이랑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중동 쪽 이란과도 지금 갈등이 있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주 만에 최고치 WTI가 기록 경신을 했는데 국제 유가가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첫째는 다음 주죠. 1일부터 2일까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협조 감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감산 폭입니다. 현재는 120만 배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증산을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회원국까지도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산이 된다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일 개막되는 그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대립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성장 둔화로 세계 수요도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제 유가는 미국의 ISM 그 제조 경기 지수보다 1개월 후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ISM 지수가 하락 추세고요.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미국의 또 원유 재고가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제 유가는 앞으로 상승보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 대선을 앞두고서 FRB가 금융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리스크 자산의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은 투기적 원유 선물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가는 현재 45에서 65달러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지만 55달러를 축으로 해서는 일진일퇴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유가 여쭤봤는데 요즘에 유가 올라가는 것만큼 더 훨훨 나는 게 금값이라고 들었습니다. 금값이 금값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오늘은 하락했지만 온수당 1,415.4달러입니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한간에는 1,800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1차적으로는 1,500달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6년 만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국제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도피처로다가 금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내일 개막된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라든지 일시 휴전에 실패한다면은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금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3년 하반기 이후에 금 가격을 보면은 1,350달러 안팎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FRB의 금융 정책 전환 그리고 무역 전쟁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위험 때문에 이 선이 지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 지표로 보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 하락폭의 절반 수준인 1g 온수당 1,460달러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 강도가 앞으로 점점 세진다는 점에서는 연말에는 금 가격이 1,50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 상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금값은 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하느냐? 우리가 직접 현물을 사면 굉장히 수수료도 강하고 이게 매수할 때 차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 관련된 상품이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금괴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거액 투자가들처럼 킬로그램 단위로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수익 투자가라면 몇 그램 단위로 구입할 수 있지만 다만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이 단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데요. 금 상장지수 펀드라고는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ETF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에 연동돼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현물 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금을 통한 그 자금들도 꾸준히 금 투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립식으로 금을 투자하는 경우인데요.
보유나 관리 쪽에 금융회사가 해주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또 직접 금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 선물은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액의 자금으로도 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변동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좀 가급적 피해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그 화면을 보면서 스태프들이 와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이거 금 보면은 와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투자해 볼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금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들을 좀 저희가 주의할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다 모아도 50m 수영장을 세계에서 4개 분 정도밖에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뭐 공급량도 제한적이고요. 또 금은 세계 공통의 통화라는 점, 그리고 안전 자산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 투자 시에는 아무래도 가격 변동 요인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금 자체가 가치는 자산 가치 때문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금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달러 환율도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인 만큼 달러 가치가 약세일 때는 그 대체 자산이 금을 사는 경우에 뚜렷하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또 금 매각이 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금은 금리 동향과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달러 금리가 상승하면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은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고요. 또 연금 펀드가 금 ETF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은 현물 금 수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뭐 다섯 번째로는 각국 중앙은행의 동향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세계 각국은 달러 준비 자산의 하나로서 달러와 함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 투자를 늘리는 그런 추세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 가격은 서로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유사시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다면 자산 보존을 위해서 금을 사는 경향이 뚜렷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그 정보를 좀 갖고 있어야지 금에 대해서 투자 손실이 좀 적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값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에 다시금 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뭐 7월 주가 폭락설이 지금 미국,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7월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회의적인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모건 스탠리입니다. 미국 주식 담당 그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3분기에는 한 10%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현재보다 7% 하락한 2,75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소형주가 최근 들어와서 부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러셀 200 지수가 S&P 500 지수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 폭락의 징조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소형주 부진은 휴가 시즌이 미국이 들어감에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를 자제하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당분간 더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해서 타피오카 붐이 불면은 주가가 폭락한다는 그 징조라고 루머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타피오카 붐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음료수 같은 경우는 품절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에서 타피오카 붐이 일어났던 과거 두 번을 보면은 92년도에는 헤이세이 버블 붕괴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리먼 사태가 왔기 때문에 타피오카 붐이 불황의 전조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그 소형주 하락이라든지 일본 내 타피오카 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그 아노마리 현상과 비슷한데요. 뭐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이론을 갖고선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 법칙상 잘 맞아 떨어진다는 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고대에도 보면은 기우제를 지내면은 길게 지나지 않아서 비가 온다는 식의 상관관계를 항상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아노마리 현상을 너무 주가에 적용하는 것도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라고 또 선을 약간은 그어주시는 모습인데 그렇게 폭락하면 안 되겠죠. 이제 G20 정상회담으로 이야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뭐 당장 열리게 됐는데 오사카에서 원론적인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G20 회담이 언제 생겼고 왜 회담에 주목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생기고 왜 주목하는 거예요? 네, G20의 G는 그룹의 약자인데요. 모임을 뜻합니다. 주요 20개국의 모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1999년도에 그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2008년 리먼 쇼크 때부터 정상급 회의로 격상이 됐습니다. 올해는 14번째 회의인데요. 의장국은 19개국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맡는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사우디 차례가 되고요. 이번 정상회담 구성원들은 아무래도 G7 국가 그리고 신흥국을 대표하는 12개국 그리고 EU를 비롯해서 초대 국가 4개국, 지역 대표 국가 4개국 그리고 지역의 국제 기관들까지 합쳐서 모두 37개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G20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문제 외에도 무역이나 투자, 개발, 기후, 에너지, 고용, 테러와 같은 국제 현안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세계의 성장과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G20이 또 열리게 되는데 의제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번 G20은 G2 정상의 만남으로 너무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제일주의, 보호주의 기치를 내건 트럼프와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기술을 자처한 시진핑 간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의장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보호주의 공동선언문을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양자 문제이기 때문에 G20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반보호주의 대신 자유무역 촉진과 같은 다소 완화적인 표현이 정상 선언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던 부분은 일본이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입 금지 조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WTO 개혁을 주요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요. 참가국들이 일본 주장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합의안 도출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그리고 질 높은 인프라 투자, 그리고 기술 혁신,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국제 규칙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진척이라든지 합의 사항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국제 규칙 그리고 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미중의 거대 IT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빨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지 지적재산권 그리고 안보 기밀이 탈취됨에 따라서 데이터의 종류마다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는 쪽에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무래도 주시장에도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오전에 이제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납니다.談判을 벌이게 될 텐데 주로 어떤 얘기가 여기서 나올까? 이게 제일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무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이란과 북한 핵 문제가 주요 논의사항이라고 합니다. 중국 외교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대미 관계인데요. 북한은 부가적인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이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무역 협상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시 주석의 생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라든지 당사자로서의 한반도 그 문제에 개입하는 중국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된 협의 없이 무역 전쟁을 덜컥 휴전을 했을 경우에는 대선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그 중국에 대해서 좀 공세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대신 중국이 먼저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으라는 이런 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할 때는 나가는 쪽이 불리하다는 불문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외교 관례상 시진핑이 묵고 있는 호텔이죠. 웨스턴 오사카 호텔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트럼프 자신이 묵고 있는 오사카 제국 호텔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미국이 좀 더 거래적인 공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콩 대규모 시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선방을 날리더라도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합의문 발표를 한다든지 기자회견 없이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도 항상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최악의 상황에 준하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관세 부과를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4차 추가 관세 부과인 건데 미국 쪽에서 먼저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도 어떤 카드가 나올 텐데 히토리 카드 꺼냈고 CCTV 카드 꺼냈고 뭐 여러 가지 불매도 애플에 대한 불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올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해나 약세가 지금 진행되면서 한머니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김에 아무래도 국채를 좀 더 많이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차이나 쇼크가 일어났던 2016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 국채를 한 6개월 사이에 무려 2천억 달러 정도로 매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매각으로 인해서 5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50bp나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 달러 정도를 매각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국부 펀드를 통해서 1조 1천억 달러 정도의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벨기에에 있는 국제 결제 기관인 유로 크리어를 통해서도 미국 국채를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 중국이 국채 보유 잔액은 전체 그 시장의 유동성 국채의 한 8%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는데요. 다행인 점은 FRB가 최근에 금리 인하 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5년물 국채 수익률이 50bp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를 매각하더라도 미국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원화라든지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의 영향도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만일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국채를 같이 매각을 하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 같이 매각을 해줘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럼 미국 채권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국채 시장의 보유 비율을 보면요. 리먼 쇼크 전후에서는 해외 투자가 비중이 55%였지만 현재는 40%까지 줄었고요. 또 미국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6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쏟아낸다면은 미국 통화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5년물 국채 금리는 29bp 정도 상승하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한꺼번에 전량을 매각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 투자가들의 그 매도를 불러오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금융 상품을 샀다 팔았다 한다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차이나 머니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또한 위안화 가치 하락이라든지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실마리가 풀릴지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 전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